서양문학 5편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은 의사 지바고입니다. 당신은 어젯밤에도 또 학습회를 빠졌더군요. 당신은 무식한 시골 여자나 완고한 부르조아와 똑같은 쇠퇴한 사회 감각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의사이고 독서를 많이 했고 내가 알기로는 글도 씁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은 그만두겠습니다. 보나마나 소용은 없을 테니까요. 당신은 날 우습게 볼 겁니다. 왜 공연히 점잔을 뺍니까? 그렇게 비꼬는 말을 하는 대신에 우리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고를 좀 해주신다면 당신은 그렇게 건방지게 굴지는 않겠죠. 맙소사, 니벨리우스 아베르키의 빛이 난 건방지게 굴 생각은 없어요. 난 당신의 교육적인 일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난 당신이 회람시킨 토론 개요들을 다 읽어봤어요. 당신의 사기 악량에 대한 당신의 신념들은 상당히 훌륭하더군요. 인민의 군대와 동료들과 약한 자들과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줘야 마땅할 군인의 태도와 그리고 명예와 순결성에 대해 당신이 한 모든 얘기는 부오브르파의 가르침과 비슷하더군요. 그런 종류의 톨스토이주의를 난 잘 압니다. 내 청춘 시절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그런 정열로 가득했으니까요.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내가 그렇게 그런 걸 비웃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선 10월 혁명 이후에 해석되는 면에서의 사회 발전이란 사상은 나에게 정열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은 실현시키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의견 차이만으로도 그토록 심한 살육이 행해졌으며 나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삶을 개조한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는 자제력을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삶을 개조하다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리 경험과 견문이 많다고 해도 삶의 결과 몇 박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을 마치 자기들이 다듬어야만 하고 그들의 손끝이 닿아야 숭고해지는 무슨 재료 덩어리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삶이란 절대로 재료가 아닙니다. 틀에 맞출 물질도 아니죠. 고 알고 싶다면 얘기하겠는데 삶이란 자아혁신의 원천이고 스스로 끊임없이 회신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변하고 모습을 바꾸며 당신이나 나의 어리석은 이론들로는 설명을 하기가 무한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우리 모임에 참석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과 접촉을 계속한다면 그토록 맥이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우울증으로 괴로워하지 않겠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는 알아요. 당신은 우리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장래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절대로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을 내요. 지바고는 생각했다. 정말 한심한 일이구나. 어떻게 저토록 꽉 막혀 어리석고 어린애 같을까? 나는 우리들의 사상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려고 그에게 떠들어대며 시간을 소비하고 그는 나를 강제로 잡아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를 붙잡아 앉힌 판국에 그의 패배에 내가 놀라움을 잔뜩 느끼고 그의 희망이 나를 기쁘게 하리라고 상상하다니. 어쩌면 사람이 그토록 눈이 멀 수가 있을까? 그에게는 우주의 운명이 혁명의 승리보다 덜 중요하다.
의사 지바고 장편 소설로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현실 비판적입니다. 혁명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묘사, 사랑에 대한 서정적 접근,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1957년에 나온 의사 지바고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제재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주제는 혁명의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통일적 원리에 대한 동경입니다. 작자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1890년에서 1960년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러시아의 작가이면서 초기에는 주로 시를 썼으며 마야코프스키, 예세닌 등과 함께 러시아 문단을 이끌었다. 주제와 변주, 대지 등의 시집이 있다. 혁명가, 비인간적인 혁명과 이념의 환멸을 느끼고 지바고는 소외된 지식인으로서 자유와 인간성의 가치를 옹호하면서 사랑을 찾아 나라라는 영원한 러시아 예술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사 지바고는 파스테르나크의 유일한 장편 소설로 1945년에 완성되었으나 발표되지 못하다가 이탈리아에서 출판되어 195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소련 작가 동맹에서 제명되는 등 자국 내의 반대로 인해 끝내 수상을 거부해야만 했다. 주인공 유리 지바고는 러시아 혁명이 정치적 사회적인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 절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인 자유의 세계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과의 교감, 영원한 러시아를 상징하는 여성 나라에 대한 사랑, 시대의 편승자와 낙오자로 구분되는 수많은 작중 인물의 운명을 통해 인간성을 잃어버린 혁명에 대한 환멸과 새로운 통일적 원리에 대한 존경을 그리고 있다. 전정성이 넘치는 서사 전개와 철학적 깊이를 지닌 대화, 미묘한 심리적 관찰과 심오한 사색의 결합이 돋보이는 이 소설은 시와 산문이 교차하는 지점에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해온 작가의 수건이 실현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줄거리는 지바고는 아내 토냐와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군의관으로 입대한다. 전쟁에서 지바고는 자원 입대한 남편을 쫓아 간호원으로 종군 중인 나라와 만나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 전역을 휩쓸던 혁명의 회의를 품은 지바고는 가족들을 데리고 우랄 지방으로 떠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 하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나라와 재회하게 된다. 이후 파르티잔에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지바고는 나라와 함께 바리키노에서 살면서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혁명가의 지도자였던 남편 스트레니코프가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나라가 떠나간 후 뜻밖의 스트레니코프를 만나게 된 지바고는 그와 함께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혁명이 끝난 후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바고는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의사 지바고에서 의사 지바고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 작품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혁명의 물결과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랑과 인간성을 옹호하는 소외되고 고독한 지식인이 유리 지바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진정 인간을 자유롭고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그것은 혁명도 이념도 아니며 오직 사랑과 자유, 신앙과 진정한 자아의 회복이라고 이 작품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진리와 자아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혁명과 이념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며 신앙과 자유 그리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성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는 유리 지바고의 삶은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은 몽테뉴 수상록에 나오는 대화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들의 정신을 단련하는 가장 유효하고 자랑스러운 방법은 내 생각으로는 사람과의 대화이다. 나는 이 방법의 사용을 우리 인생의 다른 무슨 행위보다도 감미로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래서 나는 만약에 지금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아마도 듣기와 말하기를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보기를 빼앗기기를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아테네인들과 도기, 로마인들은 아카데미에서 대화의 연습을 극히 명예로운 위치에 놓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이탈리아인들이 다소 그 흔적을 간직해서 크게 그 덕을 보고 있는데 대화의 연습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령 우리들의 오성과 그네들의 오성을 비교해 보면 나타난다. 책에 의한 공부는 맥이 풀리고 약한 운동으로 조금도 열을 돋아주지 못한다. 그런데 이에 반해 변론은 단번에 공부와 운동을 시켜준다. 만약에 내가 어느 굳센 영혼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와 변론을 트는 경우에 그는 나의 측면을 공격하고 좌로 우로 찔러댄다. 그의 사상은 나의 사상을 약동케 한다. 질투심, 명예심, 경쟁위가 나를 충동해 실력 이상의 나로 밀어 올린다. 그리고 합이 일치한 변론에 있어서는 완전히 권태로운 요소이다. 우리 정신은 힘차고 잘 다듬어진 정신들과 교류에 의해 강화되는 것처럼 조속하고 병적인 정신들과 계속적인 교제와 왕래에 있어서 얼마나 손실을 보고 얼마나 타락하는지 그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잘 퍼지는 전염병은 없다. 나는 어지간히 많은 경험에 의해 그 손실의 정도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반박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하거나 하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에 한한다. 세도가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경쟁삼아 자기의 재치와 말 주변 자랑을 해대는 것은 점잖은 사람들에게는 자주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확고한 의견이 뚫고 들어가 거기에 깊은 뿌리를 박기에는 나의 영혼은 적당한 터전이 못 되는 만큼 나는 아주 자유롭고 거침없이 변론과 토론에 들어간다. 무슨 명제도 나를 놀라게 하지 않고 무슨 신념도 내 비율을 거슬리지 않는다. 중량. 저울 한 접시가 완전히 텅 비어 있을 때에는 나는 일개 노파의 꿈이라도 올려놓아 다른 쪽 접시가 흔들거리도록 해놓는다. 그리고 내가 짝수보다 오히려 홀수를 택하더라도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을 택하더라도 식탁에서 13번보다는 12번이나 14번을 더 좋아하더라도 내가 길을 갈 때 토끼가 내 앞길을 질러 건너가는 것보다는 옆에 나란히 가주는 것을 보고 싶어 하더라도 신을 때는 오른발보다 왼발을 먼저 내놓는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서 믿어지고 있는 이런 등속의 맹랑한 생각들도 모두 최소한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하다. 내 생각으로 그것들은 어쨌든 공허보다는 더 무거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속간의 잡설도 본시 무보다는 나은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결국 나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그것이 정로를 통해 직통으로 가해져 왔을 때에는 비록 아무리 미약한 것일지라도 받아들이고 패배를 고백한다. 그 대신 형식을 몰각한 공격에는 좀처럼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내 내용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나에게는 의견이란 모두가 한 가지이다. 그리고 어느 주제가 이기느냐에는 거의 무관심이다. 논쟁의 진행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하루 종일 토론만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힘이나 재간이 아니라 질서이다. 대화에 대해 수상록. 갈래는 수필이고 논리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대화의 여러 면모를 제재로 해서 주제는 사람들이 나눈 대화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수상록 몽테뉴. 작품으로 몽테뉴는 1533년에서 1592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철학자, 회의론을 기조로 하여 종교와 이성적 학문을
절대시하지 않았으며 17세기 이후 프랑스 문학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저서로는 수상록이 있습니다. 작품을 볼 것 같으면 나, 상대방, 변론과 토론, 대화, 정신 단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은 작가가 대화와 토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정돈된 줄거리나 논리적인 흐름을 의식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대화의 의의와 토론의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글의 주제인 대화와 토론에 대해서 자신이 지닌 생각이나 느낌을 먼저 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하는 순서를 지키고 있다. 즉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일반적인 원칙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그릇된 태도를 비판하고 훈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 작가는 곳곳에 적절한 비유를 구사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체화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하여 독자는 대화와 토론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생각해 보는 한편 오늘날 에세이로 불리는 문학 갈래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상록이 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수상록은 근현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셰익스피어에게서도 몽테뉴 사상의 영향이 엿보이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거의 해이주의에서 양식 시중의 낙관론으로 넘어간 자국을 그대로 더듬고 있다. 자신의 교육 경험과 아동교육에 관한 부분은 루소의 교육 사상에 그대로 이어졌고 비록 보수주의적 태도로 자신의 귀족의 지위의 긍지를 보이고 있으나 귀족의 우월성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농부가 지닌 순박함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을 찬양하는 태도는 후세 평등사상의 문을 열어주었다. 형식주의에 매몰된 법 집행에 대한 비판과 중남미 원주민에 대한 스페인의 만행 규탄 등 그의 인간에는 수상록 곳곳에 스며 있다. 수상록은 모든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자아에 비춰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적나라하게 밝히며 인간성 본질의 원천을 깨뚫어 놓아 후세 사상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수필의 정의와 어원. 수필에 대해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북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수필은 형식이 자유로운 무형식의 글이다. 즉 무형식의 형식을 가진 비교적 짧고 개인적이며 서적적인 특징을 가진 산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양에서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암 박지원의 열애 일기의 일신수필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영어의 에세이는 프랑스에서의 에세이의 기원을 둔다. 프랑스에서 에세는 시도 또는 시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말은 개량하다, 음미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 그 원을 두고 있다. 에세는 말을 작품 제목으로 처음 쓴 사람은 프랑스의 몽테뉴이며 그의 수상록은 에세라는 제목을 붙인 책으로서는 서양 최초의 저서이다. 두 번째 작품은 슬픔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나는 이 감정에서 가장 면제된 자들의 축에 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여기 정가를 매겨놓은 것처럼 특별한 기호를 가지고 이 심정을 존중하는 면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예지, 도덕, 양심의 옷을 입힌다. 어리석고 망측스러운 장식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이 낱말에 개확하다는 뜻을 붙였다. 왜냐하면 이 심정은 언제나 해롭고 언제나 철부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이것을 겁많고 비굴한 소질이라고 보며 그 파이 학자들에게 이 심정을 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집트 왕 부산메니투스가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에게 패하여 잡혔을 때
사로잡힌 자기 딸이 노예복을 입고 물을 길러 가느라고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 친구들의 주위에서 모두 울부짖는데도 그는 땅만 내려다보며 말없이 꼼짝 않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자기 아들이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꼴을 보고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끌려가는 포로들 속에 그의 부하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치며 대성통곡하더라는 것이다. 우리 이 이야기도 다음 말을 첨가하지 않아도 똑같이 판단된다. 그것은 감비세스가 부산메니투스 보고 어째서 그가 아들, 딸의 불행에는 마음이 격하지 않고 있다. 부하의 불행은 참아내지 못하느냐고 묻자 이 마지막 불행은 눈물로 마음속이 표현되지만 첫 번의 두 사건은 딸과 아들이 끌려가는 것은 마음속을 표현할 모든 한계를 넘은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저 고대 화가의 착상도 이런 경우와 부합될 것이다. 표현의 한계를 넘는 슬픔. 대개 이피게네아가 희생되는 장면에 참석한 인물들이 슬퍼하는 표정을 각자가 이 죄 없는 예쁜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 그의 예술의 극치를 다하여 그런 다음에 이 소녀의 부친에 이르러서는 마치 어떠한 표정으로도 슬픔의 정도를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이 그 얼굴을 덮어서 그려 놓았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시인들은 저 가련한 어미 니오베가 아들 7을 먼저 잃고 나서 연달아 같은 수의 딸을 잃었을 때에 이 가혹한 참척을 당하고는 그만 바이톨로 화하고 만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슬픔에 젖어 화석이 되었다. 오비디우스. 이는 한 참변이 사람이 참아낼 수 있는 한도를 넘게 충격적일 때 우리가 겪는 저 멍청하니 말문이 막히고 기가 먹도록 넋을 잃은 심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진실로 비참한 이 일을 참는 것은 극도에 달하면 사람의 정신 전체를 뒤집어 놓고 그 행동의 자유를 잃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언짢은 소식을 듣고 놀랐을 때 몸이 얽매여 얼어붙은 듯하며 모든 동작이 오그라져 붙었다가 눈물과 통곡으로 토해내면 소름이 한꺼번에 나와 얽매였던 마음도 풀리고 몸도 편해지는 시기다. 나는 이러한 맹렬한 격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드물다. 나는 전성적으로 감수성이 둔하다. 그리고 날마다 사변으로 거적을 씌워 감수성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 몽테뉴 수상록에 나오는 슬픔에 관하여는 수필로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한 의견과 함께 동서고금의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슬픔이고 주제는 슬픔이라는 감정과 그 발현입니다. 작품을 한눈에 보면 슬픔을 표현함에 있어 표현 한계 안은 슬픔이 눈물로 드러남이고 표현의 한계 밖은 무엇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표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글은 수상록 제1권 2장에 실려 있는 걸로 그 내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상록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책은 체계화되지 않은 긴 독백으로 다양한 주제를 두서없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아가는 법 알기를 가능케 하는 철학적 탐색, 신교의 폐해에 대한 종교적 성찰, 집단 교육보다는 개인 교육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중시하는 교육관으로 피력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성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은 그중 철학적 탐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슬픔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서술에 있어서는 슬픔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나서 슬픔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를 바탕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참아내는 태도와 그 한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수상록의 구성과 문체상 특징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구성 문체상에 나타나는 자유로움이다. 이 책에서 구성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몽테뉴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조수를 행했으며 계속적으로 덧붙여진 보완 작업 역시 어떤 뚜렷한 구성상의 원칙 없이 행해졌다. 그의 문체 역시 자유스럽고 과장이 없으며 엄숙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활달하다.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몽테뉴 자신을 소재로 삼았다는 데 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독자는 이를 통해 개인 몽테뉴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인간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즉 그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몽테뉴의 수필 세계는 절도에 관하여 절도 있는 중령의 마음을 강조하는 걸로 도덕이나 철학, 애정이나 쾌락도 정도가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 일화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습관에 관하여 습관이 인간 생활에서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글이다. 습관이 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이상하게 보이는 문화도 그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고 하였다. 기도에 관하여 자신의 가오나 허물은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글이다. 이상 서양문학 5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